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장공감 10 시작합니다. 우크라이나 문제로 시장은 또 일희일비하네요. 해결이 잘 될 것 같아서 올랐다가 또 쉽지 않다. 시간이 걸리는 거죠, 결국은요. 그래서 주목해야 될 게 결국은 실적인데요. 기업의 실적은 매출과 또 제품의 가격, 비용으로 구성이 된다는 건데요. 지금은 인플레이션 때문에 비용이 막 오르는 거잖아요. 비용이 오르니까 결국은 근데 뭐 Q가 매출이 안 늘어나는 기업은 사실 어려운 거고, 매출이 늘어나면서 가격을 전가시킬 수 있는, 그러니까 QPC 가운데 P가 제일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디어 업종 분석하면서 이런 거를 누가 쓰셨는데요. 뭐 BTS 공연하면 뭐 가격 불면 표를 못 사는 거 아닙니까? 또 항공기 이제 여행 재개되면 가격 올려도 할 수 없이 내야 되는 거고, 또 금리 오르면 은행들 금리 올릴 것이고, 이렇게 이 가격을 전가시킬 수 있는 기업 쪽에 포커스를 맞춰야 된다. 실적에 대한 포인트, P를 보라는 얘기였고요. 예, 지수 확인하겠습니다. 우리 시장 나름 그래도 잘 버팁니다. 시초가 자체도 어제 미국 증시 밀렸는데 안 밀리고요. 지금은 오히려 올라왔습니다. 0.5% 정도 올라오면서 코스피가 2,760까지 올라오는 흐름들이고요. 예, 지수는 뭐 여전히 제한적이지만 종목별로는 기업별로는 상당히 해볼 만한 장세가 펼쳐지고 있다. 그래서 기업에 대한 분석이 중요합니다. 기업에 관한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첫 코너 잠금 해제 시작합니다. 자, 잠겨있는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 수익률을 시원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잠금 해제 시간이고요. 앞서 들으셨던 것처럼 현재 국내 시장은 미국 증시와는 상당히 사뭇 다른 분위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일단 조금 전에 미국에서 막대한 원유를 재고를 좀 푼다는 그런 소식이 있었어요. 블룸버그를 통해서. 그러면서 유가가 하락하고 있고, 이 덕분에 좀 전반적인 시장 분위기가 좋아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시장도 현재 양시장 모두 상승하고 있는데, 자, 과연 이런 시장에서 어떤 식으로 우리가 해야 우리의 포트폴리오 수익률을 풀어줄 수 있을까? 이분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포스탁 데일리 김종혜 전문위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먼저 그 시장 전체적인 그 질문부터 먼저 한번 드려볼게요. 일단 보험주에 대한 궁금증이 있는데, 일단 그 금리가 올라간다고 하니까 그냥 이론적으로는 당연히 금리 올라가면 보험주 좋아지는 것. 지금 상황은 어떤 상황일까요? 네, 뭐 우리가 금리 올라가게 되면 아까 뭐 앵커도 잠깐 언급하셨지만 일단 가격을 전가할 수 있는 은행주, 보험주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되잖아요. 그런데 보험주가 그 회계 기준이 바뀌면서 자산과 부채를 모두 시가평가를 합니다. 네. 그래서 금리 변화에 민감하게 움직일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 금리 중립을 이루기 위해서 좀 어려운 말로 뭐 듀레이션 중립 뭐 이런 것들을 만들게 되는데요. 근데 그게 뭐 말이 쉽지 실제로는 그렇게 중립으로 가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금리가 이렇게 급격하게 상승하게 되면 단기채로 운영하고 있는 자산 가격의 변화보다는 장기채로 운영하고 있는 부채 가격의 변화가 더 빨라져서, 그래서 이런 어떤 가격차 때문에 실제로 보험주의 가치가 올라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래서 수익률이 올라간다라는 측면, 그다음에 자산 가치와 부채 가치의 약간의 그 변동성 차이, 이런 것들 때문에 보험주가 좋은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조금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되는 것은, 이런 보험주의 상승이 계속 이어진다라는 전제는 금리가 끝없이 올라간다라는 전제도 병행돼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지금 금리가 올라갔으니까 같이 이제 보험주가 올라가는 것까지는 오케이. 그러면 금리가 떨어졌을 때는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한 고민도 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금리라는 게 계속 상승하게 되면 언젠가는 저항을 받을 수밖에 없고,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장단기 금리 역전까지 나타나고 있는 양상이라서 이 장기채 금리의 급격한 변동성 자체가 아마도 이 거시표를 확인하는 과정에서는 조금 줄어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과정을 살펴봤을 때 보험주 좋고요. 그다음에 지금 금리 때문에 올라가는 것도 분명하지만, 지금 구간에서 추가적으로 막 사야 되느냐, 네네. 더 사야 되느냐, 이 관점은 저는 조금은 위험하지 않느냐. 충분히 이제 주가도 많이 올라온 상황이어서 지금은 보유자 영역일 가능성이 높고, 매수를 고민하고 계신다면 제가 보기에 지금 가격에서 강력한 추가 매수보다는 분할 매수 정도의, 그다음에 수익률도 여기서부터는 조금 줄여잡는, 그다음에 선행지표라고 볼 수 있는 금리의 움직임과 장단기 스프레드의 움직임도 병행해서 좀 살펴보시는 그런 신중한 전략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어렵게 많은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거 좀 쉽게 이해하자면, 그러면 장기 금리가 얼마나 더 올라갈 거냐에 따라서
보험주는 더 올라갈 수도 있고 좀 덜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해도 돼요? 아니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아주 쉽게. 네. 금리의 고점과 보험주의 고점이 일치할 가능성이 높다는 네. 거죠.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 포인트는 여기서 금리가 계속 올라가기만 할 거냐. 이미 저 바닥에서 뭐 3%까지 올라온 이런 금리들이 그다음에 금리의 목표치가 계속 올라가기만 할 네. 거냐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금리가 더 올라갈 거라는 기대도 물론 존재하니까 보험주에 대해서 좋게 말씀드리고 있지만 언제든지 금리의 급격한 변동성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아까 앵커도 언급해 주셨다시피 유가 같은 거 떨어지기 시작하고 네네. 그다음에 여러 원자재 가격들이 이제 흔들리기 시작하면 금리가 추가적으로 올라갈 만한 요인 중에서 가장 핵심 요인 중에 하나는 인플레 압력이 떨어질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금리는 또 빠르게 반영하면서 떨어질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보험주의 상승이 금리 상승 때문에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금리가 이제 흔들리기 시작하면 보험주도 흔들릴 수 있으니까 지금 구간에서의 추격 매수가 과연 그렇게 좋은 수익률을 낼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게 좋게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좀 이해가 된 것 같아요. 자, 이어서 다음은 대우조선해양을 비롯한 이제 LNG가 조선주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저 안 그래도 얼마 전에 그 뉴스 봤거든요. 이제 유럽에서 미국으로의 수입을 좀 늘린다. 러시아 가스 수입 줄인다. LNG 필요성이 굉장히 많아져서 조선주 좀 좋아질까 싶은데 어떻게 보세요? 근데 이게 그냥 이렇게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하면 굉장히 편한 논리인데 네, 편해요. 네. 근데 그게 이루어지기가 장벽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가격이 한 두세 배 올라갈 수 있거든요. 미국에서 LNG를 받으면 네네. PNG로 들어오는 것보다 LNG의 가격이 높은 것은 뭐 주지의 사실이고요. 지금처럼 운임이 높은 구간에서는 당연히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누구나 이제 러시아 나쁜 놈, 그다음에 러시아는 제재받아야 돼. 그래서 우리가 러시아 거 안 쓰고 미국 거 쓰겠어. 오케이. 그런데 당장 너의 연료비, 전기료는 2배, 3배를 내야 돼라고 하면 과연 얼마만큼의 사람들이 그걸 인정해 줄 수 있느냐 첫 번째 문제. 그다음에 이건 이제 뭐 좀 중장기적인 문제일 수 있죠. 네. 가장 현실적인 문제. 지금 미국이 LNG 생산, 이 천연가스 생산을 더 할 수 있나요? 못한다니까요. 지금 잘못 투자해서 닫아두었던 관정 열어서 막 생산 시작했습니다. 뭐 미국 정부에서 하라고 해서 했어요. 그런데 전쟁 끝나고 갑자기 뭐 천연가스와 관련된 헤게모니가 바뀌어서 가격 막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사준다고 했던 애들이 안 사겠다 이렇게 하면 투자했던 사람만 또 바보 되는 거잖아요. 네. 지금 ESG로 간다면서요. 그래서 점점 이런 석탄 관련된 것들, 뭐 탄소 관련된 것들 줄인다고 해놓고 투자했다가 뒤집으면 이 투자한 사람들만 또 바보가 되는 양상. 이 두 네. 번째고요. 세 번째 문제는 뭐냐면 유럽은 그동안 계속 그 러시아로부터 PNG 형태로 받아왔기 때문에 그다음에 그 오일도 이 파이프라인으로 받아왔기 때문에 터미널이 없습니다. 왜 터미널이 필요하냐? 가스는 기체잖아요. 그쵸. 이거 액화시켜서 운반하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면 그거 쓰려면 다시 기체화시켜야 되잖아요. 기체화시켜야죠. 그 터미널이 있어야 되는데 유럽은 계속 PNG로 받았기 때문에 터미널 자체가 없어요. 그러면 그렇게 날라서 터미널 자체가 별로 존재하지 않다 보니까 이거 어떻게 공급할 건지도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거를 바꾸려면 굉장히 많은 돈을 써야 되는데 그런 돈을 쓸 주체가 누구냐에 대해서는 여전히 좀 물음표가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굉장히 복잡한 문제다. 그래서 중장기적으로는 조선주에 관련돼서 뭔가 긍정적인 요인들이 나타날 수 있겠으나 뭐 저는 그 기대를 너무 크게 가져가시기보다는 단순하게 말씀드리면 1분기 실적, 후판 가격 올라온 것, 그다음에 LNG의 추가적인 수주가 얼마나 나오는지를 확인하시고 천천히 가셔도 전혀 늦지 않다. 지금 만약에 이게 정말로 호재였다면 조선주가 저 위로 날아가 있어야 되거든요. 네네. 그래서 조선주가 날아가지 않는 가장 대표적인 이유는 이런 현실적인 이유를 반영해서 뉴스는 계속 나오지만 네. 이것을 주가에 굉장히 신중하게 녹이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와,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시장에서 좀 관심을 받고 있는 그런 내용들을 살펴봤고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의 수익률을 풀어줄 수 있을 만한 잠금 해제 종목은 무엇인지 첫 번째 종목부터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목 공개합니다. 바로 덕산 하이메탈이고요. 일단 키워드는 늘어나는 투자, 올라가는 행복이에요. 그 포인트를 첫 번째 포인트를 살펴보니까 이 기판 투자가 증가하고 있다. 이게 어떤 내용일지 좀 설명해 주실까요? 네, 이 회사가 뭐 만드는 업체인지는 많이들 아실 거예요. 숄더볼이라고 하는 거 만드는데
숄더볼이 뭔지부터 이제 설명을 드리기 전에 그냥 이 기판 보시면 다 나와 있거든요. 여기 점점이 박혀 있는 게 이게 숄더볼입니다. 네, 과거에 우리가 PCB에 반도체를 연결할 때 소위 리드 프레임이라는 거에서 그 과거에 이제 그림에 보시면 우리가 그 옛날 뉴스 영상들 같은 거 찾아보면 그렇게 막 벌레의 다리처럼 지네다리처럼 쫙 네네. 연결되어 있는 네네. 그런 형태로 연결을 했잖아요. 그거를 이제 구리선으로 배선으로 연결을 했는데 이제는 저 숄더볼 하나하나가 다 I/O 인아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기다 직접 연결하는 형태로 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미래 기판 칩이라고 할 수 있는 FCBJ, FCCSP 이게 전부 숄더볼 형태로 이루어져 있단 말이죠. 이걸 덕산 하이 메탈이 만들고 이 회사가 지금 전 세계 한 2위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회사란 말이죠. 네. LG노텍도 투자하죠. 대덕전자 투자하죠. 뭐 심텍도 투자하죠. 다 투자하고 있습니다. 이쪽으로 가겠다고요. 네네. 그러면 숄더볼 자연스럽게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작년에 기대했지만 작년 실적은 기대에 못 미쳤고 올해는 이게 이제 실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으니까 이 종목은 지금 오늘 이슈 뭐 이 무상증자보다는 원래 기본적으로는 올해 실적이 좋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왜냐하면 LG노텍도 1조 투자한다고 했고 삼성전기도 1조 투자한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요인들이 반영되면서 이 종목은 좀 각광을 받을 만한 위치에 오늘 또 재료가 나왔으니까 더 각광을 받고 있는 것이고요. 현재 나타나는 이러한 경향 자체가 앞으로 더 갈 것이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네. 왜냐하면 이렇게 해야 더 많은 한 판 안에, 그러니까 이거 SOC라고 해서 시스템 온칩이라고 네네네. 해서 이 한 판 안에 더 많은 그런 부품들을 장착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보면 앞으로 이쪽으로 갈 수밖에 없고 여기 핵심 소재가 숄더볼이기 때문에 이 기업은 좋아질 것이다. 이게 이제 가장 첫 번째 포인트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근데 앞서 말씀하실 때 오늘 뉴스, 그 무상증자 뉴스를 배제하더라도 라고 하셨거든요. 그럼 두 번째 키워드가 아마 그게 좀 될 것 같아서 네. 두 번째 키워드를 한번 바로 공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상증자 효과라는 이게 오늘 나온 뉴스예요. 그렇죠. 네. 네, 무상증자 뭐 아시다시피 네. 잉여금을 자본금으로 댕겨오는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뭐 그 어떻게 보면 자본금 전체 자본금 계정에서 계정 이동만 있는 것이 뭐 특별한 게 없지만 이 장기 차트 보시면 지금 거래가 꽤 줄어든 상황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무상증자하게 되면 당연히 100% 증자하니까 주가는 절반으로 그렇죠. 걸리락하면서 떨어질 거고 거래량이 늘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의 전반적인 에너지를 반영하는 과정에서 거래가 충분히 수반되지 못하면 힘을 실을 수가 없는데 어쨌든 무상증자를 통해서 자본 이동을 하고 그로 인해서 거래량이 늘고 주식수가 늘어나면 그와 관련된 기대는 기본적으로 펀더멘탈이 좋은 회사, 재무구조가 좋은 상태에서 자본 조정을 해주고 그렇죠. 그 실적이 반영되는 과정에서의 무상증자는 호재일 수밖에 없다라고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오늘 주가에 긍정적으로 작용하면서 장 초반부터 시장보다는 좀 탄력적인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현재 무상증자 때문에 오르고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좀 더 본질적으로 봐야 되는 것은 이 종목은 재무구조도 나름 뭐 괜찮은 그리고 실적도 올해 개선될 여지가 높은 이걸 먼저 전제로 깔고 가는 것이 저는 순서에도 맞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 무상증자 1번, 2번이 실적이 돼야 될 것 같지만 저는 네네. 그 순서를 바꿔야 된다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재무구조가 튼튼하지 않으면 어떻게 무상증자를 하겠어? 그거고요. 그다음에 어떻게 그럼 재무구조가 튼튼하지? 그렇게 잘 파니까가 되는 거고요.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세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밸류에이션. 높은 상태인가요? 낮은 상태인가요? 지금은 그 PE 관점에서 봤을 때는 그렇게 높은 상황이 아닙니다. 네. 또 최근에 주가 하락 때문에 그렇게 높은 상황이 아닌데 무상증자와 관련돼서는 결국은 뭐 주가가 낮아지는 거니까 그렇죠. 결국 여기에 변화는 없잖아요. 네. 근데 이익이 좋아진다고 말씀드렸으니까 올해 포워딩으로 하면 실제로 지금 이 차트보다는 조금 더 낮은 위치일 거예요. 그래서 이 종목의 현재 지금 밸류에이션 위치가 역사적 밴드의 뭐 상단 부분에 있다면 부담스러울 거 아니에요. 네네. 뭐 여러 가지 수급적인 요인이 있다고 하더라도 부담스러운 그런 과정이지만 지금은 중단선 아래 정도에 놓여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다음에 올해 실적을 좀 더 긍정적으로 베팅해서 적용해 본다면 저는 지금 뭐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는 뭐 나름 싼 편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대부분의 기업들이 마찬가지지만 이 오르는 원가를 반영하는 과정에서 과연 이익이 예상만큼 나올까가 이제 관건이기 때문에 네네. 1차적으로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역사적 밴드의 이제 상단이 한 11배 정도 수준에서 항상 막혔었는데 뭐 그 정도 수준보다 약간 아래 정도 수준에서 일단 1차적으로는 한번 보고 그 다음을 이제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어서 저는 일단 목표 가격을 현재 가격보다 그렇게 높지 않은데요. 뭐 한 22,000
22,000원 정도를 봐야 되지 않나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이고 네. 대신 이제 무상증자 권리락이 되게 되면 그 가격도 절반으로 떨어지겠죠. 네. 그래서 그 22,000원이 무상증자 되고 난 권리락된 이후에는 그 가격도 절반으로 줄여야 된다라는 것도 반드시 언급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한 10배 정도 수준을 그러면 목표로 삼고 접근해보는 것을 네. 말씀해주고 계시는 거네요.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덕산 하이메탈 첫 번째 여러분들의 잠금 해제 종목으로 소개를 해드렸고요. 두 번째 종목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관심 많으신 현대차. 안 그래도 저도 전쟁 이후에 그럼 현대차는 좋아져? 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어떨까요? 네. 일단 현대차의 본질적인 문제가 무엇인지부터 고민할 필요가 있겠지만 뭐 네. 첫 번째 포인트부터 먼저 좀 살펴보죠. 우리가 가장 우려했던 것은 원래도 좀 많은 그런 부담 요소들이 있었어요. 네네. 제가 연초에 현대차를 굉장히 올해 기대 종목 중에 하나로 말씀드렸는데 주가가 근본적으로 못 간 이유는 리드 타임이 여전히 길다. 자동차 반도체도 여전히 부진하다. 이런 요인들이었거든요. 네. 그런데 전쟁이 딱 터지면서 이 현대차의 우려가 더 깊어졌던 것은 러시아 1위. 러시아에 공장도 있어. 네. 그런데 전쟁이 났네? 그러면 여러 가지 부담으로 인해서 러시아에서 생산도 안 돼, 판매도 제한돼. 이런 좀 우려를 받지 않을까? 그러니까 오히려 다른 종목들보다 전쟁 이후에 더 빠진 거죠. 네. 그래서 이런 양상들이 실제로 이제 현대차 주가에 녹아 있었다라고 봐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뭐 전쟁이 언제 끝날지는 뭐 아무도 모르죠. 어떤 식으로 끝날지도 알 수 없고. 그렇지만 지금 어쨌든 계속 뭔가 회담이 오가고 있고 마리우폴 점령 이후에 지금 뭔가 판도가 바뀔 것이다라는 기대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잖아요. 네네. 그럼 우리가 1차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만약에 전쟁과 관련된 이슈가 줄어들어서 그 이후의 상황이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지만 어쨌든 현대차가 생산도 원래대로 돌아가고 그다음에 러시아와 관련된 노래를 벗어난다면 최소한 전쟁 전후로는 돌아가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현재 그 가격대가 뭐 20만 원은 조금 못 미치는 한 뭐 19만 원에서 뭐 19만 5천 원 정도 사이? 일단 이 정도 가격까지는 일단은 회복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래서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외국인들의 베팅도 아마도 그러한 과정을 반영한 베팅이 아닌가. 좀 이렇게 이해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첫 번째 키포인트 살펴봤고요. 이어서 두 번째 그럼 현대차와 관련된 키포인트 바로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냐면 경쟁 강도가 올라가고 있고 리드 타임이 증가하고 있다. 언급해 주신 부분이긴 한데 이 부분은 어떻게 판단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작년에는 그 현대차, 기아차가 전기차 부분에서 여러 가지 상들을 굉장히 많이 받았잖아요. 네네. 뭐 그 상의 유용성이라든지 뭐 가치 이런 것들은 다 빼고서라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건 경쟁 모델이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그런데 올해는 뭐 아이폰 나오죠, 뭐 폴스타 나왔죠, 뭐 네. 볼보 나오죠. 그런데 가격이 비슷해요.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 아이오닉 5와 EV6의 가격과 네. 나름 우리가 고급차라고 생각했던 전기차들의 가격이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면 가격 차이가 없는 상태에서 좀 더 고급 브랜드 자동차의 그 가격과의 경쟁력 이런 것들도 고민해봐야 되죠. 상대적으로 가격 싸게 나오는 그 GM 네네. 베이스의 차들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경쟁 모델들의 증가에 대한 부담이 자연스럽게 존재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 르네사스의 화재가 발생하면서 자동차 반도체의 리드 타임은 또 길어진 그런 양상이죠. 그래서 이런 양상들이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그렇지 않아도 전체 시스템 반도체는 계속 뭔가 부족 상태인 건데 네. 이렇게 뭔가 사태가 발생한 것들을 다시 메꾸고 재생산하고 거기까지 채워가는 과정 자체가 조금은 험난하지 않을까라는 부담도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뭐 배터리 셀과 관련돼서도 이게 뭐 재고가 조금 뭐 남았다. 뭐 이런 네. 얘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 거고요. 맞아요.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적정 재고가 굉장히 낮은 상황이어서 제가 올해 초에 굉장히 좋게 봤던 건데 네. 그래서 이거 재고만 채워도 생산이 크게 늘 거라고 봤던 건데 이걸 채우는데 생각보다 시간이 좀 걸릴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경쟁할 만한 모델들은 점점 많아지고 있고 반도체 수급은 여전히 아직 안 풀리고 있는 그런 양상이어서 아마 현대차가 생각했던 것만큼의 판매량, 생산량, 그다음에 이익 증가 이런 것들이 조금 지연될 가능성은 조금 열려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 구간에서 부담 요인이었고 그래서 주가가 불안했는데 러시아 이슈까지 터지면서 한 단계 더 떨어진 네네. 거죠.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만약에 전쟁이 정말로 소강 국면으로 간다면 일단 1차적으로는 전쟁 전 주가까지는 일단 회복할 가능성이 높고 그 다음은 지금 말씀드렸던 리드타임 문제 그다음에 경쟁 모델들과의 경쟁에서 과연 현대기아차가 유효성 있는 판매량을 계속 낼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살펴보는 게 순서일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그래도 전쟁 전 정도까지는 가야 될 거 아니야. 이게 또 핵심인 것 같네요. 다음 키워드 한번 볼게요. 다음 키워드.
자, 그럼 밸류에이션 매력. 이것 때문에 밸류에이션 매력이 좀 생겼다고 보시는 거예요? 밸류에이션 매력은 예전부터 있었고 계속 네. 있었죠. 네. 그래서 지금 뭐 PE 밴드를 보시면 뭐 7배? 자동차 7배, 뭐 테슬라 이런 건 빼더라도, 네네. 뭐 테슬라 워낙 뭐 특별하니까 빼더라도, 7배 좀 싸 보이는데 라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 거고, PB 관점에서 또 0.5배? 뭐 극단적인 상황을 제외한다면 0.5배는 바닥이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현대차가 지금 현재 구간에서 가격이 바닥 수준이라는 건 누구나 아마 인정을 할 것 같습니다. 네. 뭐 고점에서 사셔서 조금 손실이 발생하신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실 수도 있겠지만 화내고 계실 것 같긴 네, 한데. 그 기본적으로 이제 밸류에이션 자체만 본다면 네. 현재 지금 가격이 매력적인 가격이라는 데는 전 대부분 동의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문제는 이렇게 매력적인 가격이 주가의 상승으로 반영될 수 있는지가 관건인 건데 네네.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변수들이 남아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1차적으로 봐야 되는 것은 예전에 고점 수준이었던 뭐 PB 관점에서는 0.7배, 8배, 그다음에 뭐 PE 관점에서는 뭐 10배 이상 이렇게 가는 거는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하반기 정도의 실적이라든지 이익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확인해 봐야 되는 그런 과정이고요. 네네. 그러면 1차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어쨌든 절대 저평가 구간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1차로 봐야 되는 것은 바로 전쟁 전 그 정도의 가격 수준, 네네. 뭐 20만 원 초중반을 왔다 갔다 하는 그 정도의 가격까지는 일단 회복이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고 거기서 조금 더 나가서 뭐 24만 원, 25만 원 그 정도의 가격을 보려면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펀더멘탈 요인들, 리드 타임과 관련된 공급 우려들 이런 것들을 벗어난다면 그때는 가겠죠. 그래서 저는 여전히 매수 관점이고요. 좋게는 보고 있지만 생각보다 시간이 걸릴 수 있다라는 점. 다만 지금의 가격은 생각보다 매력적이고 뭐 공매도가 됐든 외국인들의 뭐 진성 매도가 됐든 매도가 나왔던 부분들도 전쟁 이슈가 줄어들면서 상당 부분은 해소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현대차 뭐 전쟁과 관련된 이슈가 줄어들 때마다 일정 부분의 반등은 가능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수한 상황을 빼고는 그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거의 진짜 바닥 국면이다. 이런 가운데 전쟁 전 수준까지는 일단 가야 될 거고 그 다음엔 나중에 생각해보자. 그 다음에 자신들이 갖고 있는 문제점들을 얼마나 잘 해소하는지 그때 생각해보자 라는 의견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여러분들의 잠겨있는 수익을 해소해줄 만한 잠금 해제 종목 2가지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인포스탁 데일리 김종희 전문위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